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각 과정 중에 두 번째 파트 노출과 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은 마케팅 자극이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일단 그 정보에 노출이 되어야 하겠죠. 그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 마케팅 자극을 소비자가 접촉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외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자극과 접촉하는 것으로 정보가 감각기관의 수용 범위 안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선택적 노출이에요. 선택적 노출. 이 선택적 노출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비자는 모든 자극을 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의 처리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 자극을 수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처리 용량에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극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극은 피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 노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 또는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만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도적인 노출입니다. 의도적인 노출. 소비자가 자신의 동기나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접촉하고자 할 때 의도적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자신의 어떤 그 동기나 욕구 또는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접촉하고자 할 때 의도적 노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연적 노출이에요. 우연적 노출. 이 우연적 노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부 정보에 그냥 수동적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마주치는 것, 우연히 접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우연적 노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출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인데 이 주의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자사에서 어떤 식으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자극을 소비자가 어떻게든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그게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거는 뭐 어텐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자극을 선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주의다.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지각되어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각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출도 우리가 그 소비자에는 처리 그 용량에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도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 주의의 선택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된 정보의 제한된 처리 용량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의 선택성과 주의의 강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도 그 주의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주의의 특성 부분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쭉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주의의 특성 중에 기본적으로 주의의 용량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의의 선택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자극 정보 중에서 특정 자극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바로 선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뭐 시선이 멈춘다든가 귀를 기울인다든가 하는 거는 그 자극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라는 거는 intensity라고 얘기하는 강도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에 주의 용량이 배치된 정도로 주어진 정보나 임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주의의 용량이 할당되어진다. 얘긴 뭐냐면 그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자극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의 용량을 내가 거기다가 많이 쏟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특히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강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의를 그만큼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그 자극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는 강도는 약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이거 내가 찾던 자극인데 내가 찾던 정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의 강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의 특성 중에서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건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건 사실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통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일단 신념과 지식입니다. 소비자의 신념과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뭐뭐는 뭐뭐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소비자의 신념,
그리고 어떻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 신념이나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지각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내가 어떻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라면 훨씬 더 쉽게 지각할 거예요. 두 번째가 관여도입니다. 이 관여도는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따로 한 파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비자 심리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관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발브먼트라고 그러죠. 소비자 자신과 관련된 정보, 관련 정도가 어떠냐, 그게 관여도예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욕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상태.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배고픔, 갈증, 구매욕과 같은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점심때가 가까우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이거 뭐 먹지? 오늘은 뭐 분식을 먹을까? 오늘은 뭐 한식을 먹을까? 그러면서 그런 배고픔과 관련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에 들어오는 뭐 식당의 간판이나 그죠?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개인의 욕구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서입니다. 이 소비자의 정서라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긍정적 정보는 긍정적 선택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정보, 좋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는 긍정적인 선택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요인들 중에 우리가 정서와 관련된 내용까지 봤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지각적 방어, 지각적 경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각적 경계와 지각적 방어는 뭐냐면 우리가 뭐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관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더 잘 인식하겠죠. 이게 소비자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더 잘 인식하고 더 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반대로 지각적 방어를 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회적 바람직성과 배치되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극들은 오히려 회피하고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각적 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적응이에요. 특정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서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냄새도 마찬가지고 후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고 시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자극은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에 21페이지, 22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개인적 요인들의 어떤 특성이 더 강하다,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극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극을 만들어야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여러 명의 모델을 사용한 현대자동차의 멀티스팟 광고다. 멀티스팟. 그러니까 여러 명의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건 그만큼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그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에 대한 광고를 다양하게 보여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의 시리즈 광고, 이거는 이제 생각대로라는 한때 꽤 많은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여기 쭉 있듯이 이 야구하는 그 야구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예요. 이게 한편의 광고죠. 그죠? 번트, 더블 플레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플레이 아웃, 변제구, 안타, 핫스윙 해갖고 이렇게 야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편의 광고로 만들어서 광고로 보여준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야구 팬의 생각대로라는 컨셉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죠? 이런 재미있게 광고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하고 친숙한 널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물론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만든 광고예요. 그래서 이 생각대로 광고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몇 년 전에 이게 꽤 오랫동안 CF로 쭉 연속적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대로 요 CF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나중에 그 영상물을 삽입해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영상물만 가지고 보여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요인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 자극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죠. 뭐 특히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극 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4가지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적 자극이에요. 뭐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즐거운 느낌을 주는 자극, 본질적으로 즐거운 느낌을 주는 자극에 대해서 끌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얼핏 보면 이건 예전에 이제 만든 광고인데, 이세 광고인데, 여성의 허리와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발 모양의 이 샌들을 신고 있는 발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여성의 허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샌들, 그죠? 이 샌들을 이렇게 신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신기성을 높인 그런 자극이다. 또 쾌락적 자극임도 사실은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적 자극, 그 다음에 신기한 자극은 뭐예요? 뉴니스, 새로운 자극이라는 거예요. 새롭거나 기대하지 않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더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저한 자극입니다. 현저한 자극. 현저한 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세일리언트 자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한다. 그만큼 쉽게 처리한다는 건 그만큼 쉽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주의를 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명한 자극입니다. 추상적인 자극에 비해서 구체적인 자극일수록,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우리가 한참 봐야 되잖아요. 한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극일수록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 요인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고, 또 이어서 우리 책에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그 현저한 자극과 관련된 내용을 쭉 또 정리해 놨어요. 주의 배경과 대비가 되어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대비 원리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비라는 게 이제 컨트라스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 현저한 자극이라는 거에도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쭉 내용이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큰 광고일수록 당연히 두드러지겠죠. 색상이라는 건 이제 대비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흰색과 검정색,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면 훨씬 눈에 잘 띄겠죠. 강도, 그죠? 뭐 하나를 강하게 배경과 그 전경이 있을 경우에 전격의 어떤 강도를 더 강하게 하면 눈에 띌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위치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특히 중요한 경우가 이제 바로 신문 광고가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신문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TV 광고에서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마지막 광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광고, 그게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치가 무조건 어느 회사의 브랜드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고주가 그 순서를 당연히 누구나가 다 원하겠죠. 그 위치에 넣어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로테이션을 시켜서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광고만 뭐 끝나고 바로 뭐 드라마가 시작된다든가 뭐 끝나고 바로 뉴스가 시작되는 그 위치에 들어가고, 또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또 튀어나오는 그런 위치를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경쟁 정보의 양, 이것도 당연히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 특히 베네똥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패션 브랜드죠. 이 세계 대비 효과를 아주 많이 이용한
그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광고도 많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죠? 전 세계 그 인종들을 다 여기서도 황인종의 피부 색깔, 백인의 피부 색깔, 흑인의 피부 색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 컬러스 오브 베네통이라는 그 슬로건이 항상 따라붙어 있죠. 세계 대비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저한 자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많이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꼭 책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나야 또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바로 지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노출과 주의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퍼셉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각의 특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의의 특성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각의 특성, 기본적으로 지각의 특성도 주관성이라는 것과 지각의 선택성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또 그렇게 지각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의미를 두는 것은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 자기 마음대로 지각한다. 그래서 지각의 주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일한 제품, 동일한 광고,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도 다르죠. 그러니까 반응도 달리 나타날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보고도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별론데 색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 다 각자마다 달라요. 광고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광고 유치해라고 하는데 왜 재밌는데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은 동일하지만 다 다르게 지각을 하고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각의 주관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선택성.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선택성이에요. 왜? 어차피 소비자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시간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량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특정 자극만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많은 자극들한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노출된 자극들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정신이 없겠죠. 그죠? 우리의 뇌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극만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주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각적 경계라는 것과 지각적 방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가치체계 그리고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유용하게 생각하고 더 잘 지각하는 게 지각적 경계예요. 그죠? perceptual vigilance죠. 지각적 방어는 뭐예요? perceptual defense,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나 태도에 일치하도록 변형 또는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사실이나 신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태도에 일치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 태도에 일치하도록 바꿔서 변화시켜서 또는 왜곡하는 그런 식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좋은 쪽으로 자꾸 바꿔서 지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각적 경계와 지각적 방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역시 앞에서 주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각적 방어가 커지는 조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각적 방어가 커지는 조건.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당연히 내가 어떤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그 상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주 좋은 생각으로 그 상표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좋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하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브랜드 괜찮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또 경험한 거의 일관성, 그죠? 경험의 일관성이 클수록 또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러분들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자고 우기잖아요. 그죠? 그 내가 그리고 겪어봤는데 뭐 겪어본 것이라고 우기면 그게 가장 세게 우기는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네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의 일관성이라는 건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경우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방어할 그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극에 의해서 창출된 불안이 클수록 또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또 커진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자극에 의해서 창출된 일어나게 된 불안이 자꾸 커지게 되면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음에 네 가지가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부조화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부조화의 수준. 이건 이제 구매 후에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인지 부조화라는 것도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던 내용이죠. 인지 부조화라는 건 뭐예요? 사회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차이가 나면 인지 부조화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상표에 대한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내가 이거 막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막 좋다라고 진짜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해서 내가 구매했는데 구매해서 보니까 별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다라고 우겨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서 써보니까 별로예요. 그럴 때 인지 부조의 크기는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그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인정하기 싫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구매했기 때문에 그 상표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그 지각적 방어가 커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교재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의 현상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절대역이라는 거예요. Absolute threshold. 지각을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다.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절대역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절대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 1-1이라고 하는 감각의 절대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5감각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정리를 안 했네요. 그거는 책을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는 보면 시각은 맑은 날 밤에 50km 떨어진 곳에 촛불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 50km가 떨어진 곳에 촛불이 켜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자극을 벗어나면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청각은 조용한 그 방에 6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조용한 방에.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도 8리터의 물에 들어있는 설탕 한 숟갈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8리터. 8리터면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 한 숟갈의 용량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후각 같은 경우는 방이 3개 있는 아파트 안에서 향수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역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예요. 촉각은 1cm 높이에서 뺨 위에 떨어진 벌의 날개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제가 나온 건데요. 아무튼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차이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역을 왜 얘기했냐? 적어도
우리 소비자에게 자극을 제시할 때는 이런 절대역은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는 있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역은 차이식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식역. 차이식역은 두 개의 자극 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의 한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능력. 그러니까 두 자극이 요건 차이가 느껴지는데 요건 차이를 못 느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최소 가지 차이다. JND다라고 얘기를 하고 Just Noticeable Difference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역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1리터의 물에다가 설탕 한 숟가락 넣은 그런 단맛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5리터 되는 물에는 설탕 2숟가락 넣으면은 그 차이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1리터에 한 숟가락, 그 다음에 만약에 2리터에다 2숟가락 넣으면은 어느 정도 동일한 단맛을 느끼겠죠. 근데 5리터에 만약에 한 숟가락을 넣으면 그건 차이를 오히려 단맛이 더 적으니까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양이 들어가면 동일한 2리터에 2숟가락 넣으면 그건 동일한 비교니까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최소 가지 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 가지 차이라는 거는 마케팅에서 많은 활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가격을 인하하는 거 또는 가격을 인상하는 거,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나 품질 개선과 같은 제품의 긍정적 변화를 소비자가 지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차이를 좀 크게 벌려줘야겠죠. 그래서 가격 인하는 만약에 뭐 10,000원짜리다. 근데 10,000원짜리인데 거기서 9,900원 해서 100원 내리고 가격 인하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게 뭐 가격 인하한 거야, 그게? 내리지나 말지, 그러면. 그렇게 내릴 거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품질 개선도 조그만의 어떤 개선한 걸 가지고 품질 개선했다 그러는데 소비자가 느낄 수가 없어요. 지각을 못 해요. 그러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격 인상을 할 때는 소비자가 그 인상됐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해줘야겠죠. 그런 부정적인, 또 용량 감소, 그런 부정적인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표를 바꾸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건데 그 변화를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빕스 로고, 애플 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애플의 로고의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색상을 주고 변천 과정에서 좀 변화를 느끼게 해준 거죠. 빕스도 좀 변화의 모습을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조금 약한 변화였지만 나중에는 그 폰트가 바뀌면서 좀 느낄 수 있게 바꿔줬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한 예를 또 들면 그 유명한 그 초콜릿 회사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스위스의 허쉬 초콜릿. 그 허쉬 초콜릿 그 유명한 글로벌한 식품 회사에서 그 허쉬 초콜릿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용량을 조금씩 줄여서 여러분들이 뭐 과자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사실은 용량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잖아요. 뭐 새우깡도 마찬가지로 한 봉다리에 몇 개가 들어있고 그 한 봉지의 무게가 얼마인지 솔직히 여러분들 잘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한 봉지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가격 인상을 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그 한 봉지에 들어가는 새우깡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줄이면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사실은 그 가벼워진 무게를 소비자들은 잘 지각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아무튼 개수를 줄인다는 건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소비자는 그걸 알지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차이역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46분을 지나가고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지막 뒷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꼭 질문을 남겨주세요. 예,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